CCI 학회사나 시크템플러스 연구회와 디자인 융복합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AI 곱하기 디자인 포럼을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준비한 건 아니고 작년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라 화두를 조금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패널 토의가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네트워킹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인바이트 톡 4개의 인바이트 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조금 짧지만 15분씩 짧게 발표를 하고 5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더 길게 듣고 싶은 강의도 많지만 이번에 아쉬움을 남긴 다음에 다음번에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사이신 연세대 강연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강연아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디자인 인텔리전스 전공이란 대학원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제가 자신있게 세계 최초로 디자인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커리큘럼상으로 교육과정에 적용한 첫 번째 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한 2학기째 돌려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겪었던 것들, 또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전공에 있어요. 학부를 교육을 하다가 그러니까 디자인 대학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공학과 융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어떤 대학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것인가? 이것은 그리고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일까? 누가 가르칠 것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근데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 좋은 디자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공부하시는 공학 백그라운드를 가진 교수님과 의기투합해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 전공을 제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 인텔리전스라는 전공인데요. 작년 9월에 처음 저희가 학생을 받아서 이번이 2학기째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모토를 한 게 마침 Design for AI, AI를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가. AI for Design. 반대죠. 한마디로 도구로서의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러니까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AI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반대의 것을 저희가 한번 추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짧게 넘어갈 건데 크게 3가지 변화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 디자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일단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다. 기존에 원래 실용, 편의성, 감성, 개인과 기기와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 이제 넘어서서 이 서비스가 개개인에게 어떤 맞춤형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주목을 했고 따라서 자동으로 디자이너의 역할 자체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어떤 툴을 잘 쓰고 비주얼적인 요소가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랬다면 앞으로는 그보다 더욱더 직관, 통찰, 감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종합적 사고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가 당연히 변하고 있죠.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놀라울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처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저희의 고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술과 관계가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기술은 굉장히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인터랙션을 디자인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것들의 특징은 그것을 먼저 기대한다는 거죠. 먼저 anticipate, 그러니까 먼저 프로액티브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도 저희의 어떤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나와준다는 것. 그리고 제가 UX는 항상 배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기존의 UX의 개념은 저희가 약간 타인간의 관계에서
배려해주는 그 정도를 지켜주면 됩니다. 저를 어떤 선을 넘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나를 편안하게 움직이게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내두되는 그런 새로운 인터랙션 방식은 단순히 배려를 넘어서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죠. 자기랑 관계가 더 가까운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제가 남자친구에게 기대했던 그 배려의 정도와 가족에게 기대하는 배려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술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그냥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돼. 나를 편리하게 해주면 돼.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나도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먼저 좀 제안해줘.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해줘. 서프라이즈 해줘. 굉장히 더 하이 디맨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정말 너무 힘들고 할 것이 많고 그만큼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늘 하는 말은 Human Centered AI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 특히 외국에서 마찬가지지만 AI 얘기를 할 때 많은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한 80%는 거의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인간 간의 관계가 변화할수록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잘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커지기 때문에 그 니즈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디자이너도 그 기술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정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의 인공지능의 개발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먼저 드라이브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디자이너 측면에서는 인간 중심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와 제품들이 어떤 시퀀스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이제 디자인을 한다면 그게 약간 한계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도 뭐 스탠포드도 그렇고 MIT도 그렇고 뭐 USC도 그렇고 이런 휴먼 센터드 머신러닝, 휴먼 센터 AI 이런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교육 과정으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센터에서 이런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잠깐 나누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대답은 간단하죠. 둘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원래 디자인 영역에서 하던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디자이너가 예전보다 비주얼적인 역량이 덜 중요해졌다고 해서 비주얼적인 역량을 안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학기가 기반의 교과목도 저희가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히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해야 엔지니어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축은 사용자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되는 과목들, 다른 한 축은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비롯되는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의 성향이 여기서 나타나요. 조금은 휴먼 센터드 어프로치에 맞는 학생, 조금은 엔지니어링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맞는 학생. 그래서 다양하게 뭐 어프로치가 있겠지,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디자인 기반 교과목에는 디자인 뭐 방법론, 엔터프런십 이런 과목들을 넣고요. 공학 기반 교과목에는 정말 머신러닝의 기본과 데이터 사이언스. 그래서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듣고 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그래도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역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한 학기를 가르쳐보고 나서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도 교수님도 고생을 했지만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굉장히 첫 학기, 두 번째 학기 지금 20명 정도를 받았는데 배경이 굉장히 다양해요. 디자인 기반 학생, 공학 기반 학생,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 큐레이터 하다 본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게 이 학생들이 디자인, 휴먼 센터드 AI 공부를 할 때 본인이 원하는 도메인이 이미 있어요. 본인이 가진 엑스퍼티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도메인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기술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와서 굉장히 그 시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휴먼 센터드 AI, AI 디자이너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학의 백그라운드가 있다거나 반드시 디자인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분야에서 와도
시작할 수 있고 특히 니즈가 있습니다. 소셜 사이언스 쪽 하던 학생들이 뭔가 더 프랙티컬하고 프로블럼 베이스의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가르칠 때 교수님 한 분이 양쪽을 다 가르치는 건 솔직히 거의 힘들죠. 전문성을 양쪽에 둘 다 가지는 건 거의 뭐 완전체에 가까운데 제가 살면서 한 한두 번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더 강점을 두고 있을 텐데 결국 이 교육과정이 정말 탄탄하게 운영이 되려면 힘들지만 코티칭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 과목을 가르칠 때 같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같이 수업에 들어가셔서 수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도 힘들면 각각의 커리큘럼을 각각의 과목을 운영을 하지만 그 과목이 서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학기에 제가 가르친 과목과 공학 기반의 교수님이 가르친 과목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다뤘지만 학생들은 본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좀 더 인간 중심, 디자인 관점으로 문제를 풀고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연속성도 있고 교수님들도 그래서 제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가르치는 프로젝트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거기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약간 조금 더 힘드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정말 융합을 한다는 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두 학기 정도 돌렸는데 첫 학기에는 기존의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프로젝트로 산학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교수님 개인을 보고 이렇게 오는 프로젝트를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산학을 먼저 제의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회사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이런 디자인 문제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자. 와서 워크샵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제의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도비 선호사에 있는 아도비 본사에 있는 연구원분들이 문제를 몇 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실리콘밸리 한번 갔었는데 가서 거기서 멘토링 세션을 가졌었는데 저희 학생들이 하는 프로젝트를 쭉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구글, 페이스북, 아도비, 애플에 계신 연구원분들이 다 계셨는데 너무 재미있는 주제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리콘밸리에서 3, 4년 전쯤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돼서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도비랑도 이제 학생들이 산학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실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분야 자체가 저희는 실무와 연구가 따로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는 첫 학기 학생들부터 석사 첫 학기 이 분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인데 바로 논문을 쓰게 시켰어요. 그래서 첫 학기에 이미 학회 발표거리가 한 거의 10건은 넘게 이렇게 나왔어요. 학생들이. 거의 국제 컨퍼런스에도 많이 가고요. 학생들이 좀 고생은 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주입을 했죠. 너희가 실무를 한다고 연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한다고 실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학생들은 사실 산학과 논문에 매일매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굉장히 글로벌한 프로그램이라서 해외 단순히 어디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해외 그런 기업들, 학교들과 정말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리고 더 외국에서 더 알아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감사하게도. 그래서 학생들이 맥실에서 밤낮 없이 정말 일하는데 학생들이 보통 대학원 가면 주변에서 대학원 가면 국내 대학원 가면 놀다 오겠지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주말에도 어디 못 나가고 방학 때도 정말 어디 못 가고 방학 때도 스케줄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되지 않더라고요. 디자인과 인공지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 정도의 각오는 하시지 않으면 두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이그젠플 프로젝트들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뭐 어떤 학생은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에서 배려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요. 뭐 디자인 쪽에 선 학생이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제안해주기 위한 이런 AI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건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에서 나온 거고요. 양적 연구 방법론에서는 좀 각각 시간인데 사진 찍으시면 되고 굉장히 근데 정말 재미있는 다른 어디서도 보기 힘든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첫 학기에 학생들이 백그라운드가 없는 학생들이 다 수행해냈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갔다 왔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고민들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 왜 무엇을 위해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결국 중심은 인간을 더 이롭게 한다는 것인데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단순히 그룹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위한 이 사회란 말은 우리죠. 그러니까 이 AI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전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 이것이 저희의 왜에 대한 대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5분입니다. 삼성 SKS의 김원필입니다. 저희도 지금 디자인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디자이너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디자인의 개념 입장에 아트적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기계가 이해를 하려면 결국은 사술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제나 좀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 그 문제로 격렬한 논쟁이 한번 붙었었어요. 디자인 쪽, 공학 쪽. 그런데 제가 나름의 결론은 이것은 마치 종교를 바꾸거나 정치 노선을 바꾸는 것만큼의 힘든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언어로 풀어내야 하고 분석을 해야 하고 룰을 만들어야 해서 그것을 대입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그 틀을 깨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갇히는 것 자체 난 여기에 프레임 되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디자인 자체 프로세스를 어떻게 공식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 일부는 데이터의 힘으로 혹은 머신러닝의 힘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거기부터 접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려고요. 예를 들면 한 프로젝트, 학생이 하는 프로젝트는 그 저희가 보통 퍼소나 만들잖아요. 디자인 하실 때. 근데 기존의 디자인들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거의 스토리텔링에 가까운, 소설에 가까운 퍼소나를 많이들 작성하십니다. 그나마 제가 구글에 했을 때 굉장히 과학적으로 한 거는 한 40명을 인터뷰하고 서베이를 엄청 돌리고 그렇게 한 질적 연구의 결과에서 퍼소나를 만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학생이 한 연구는 그 웹 애널리틱스를 이용을 해서 그 웹 애널리틱스 기반으로 몇 가지 패턴의 사용자 유형을 분류를 하고 그 사용자 플러스 그 데이터 플러스 질적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동시 가미를 해서 새로운 퍼소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퍼소나는 정말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그리고 디자이너와 리서처의 어떤 주관적 인사이트가 약간 들어간 더욱더 탄탄한 퍼소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의 도움을 준다고 하면 디자이너 분들이 반대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하는 접근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AI나 컴퓨터가 디자인에서 뭐 쓰인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갑자기 더 뭐라 할까 이슈 급부상하는 것은 저도 사실 놀랐지만 뭐 알파고가 어떤 직관을 가지고 뭐 바둑을 이창호를 이기고 이세돌을 이기고 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뭔가 온 것 같다. 소위 크리에이티브하다는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이제 AI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얼마 전에 오픈된 커리큘럼이 이런 새로운 이슈를 어떻게 어드레스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해요. 그냥 AI가 뭐 이런 것도 오토메이션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뭔가 글쎄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소위 크리에이티브하고 직관적인 일을 이제 AI가 많이 해주는 그런 기술과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이너의 역할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디자이너가 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디자이너 중에서도 한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프로토타이핑 하는 디자이너가 생겼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디자이너가 새롭게 갖춰야 될 역량과 어떤 스킬이라면 스킬일까 생각을 하는 게 이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품 그 기획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일단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건 아니고 이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부분, 그려내는 것을 AI가 할 수 있지만 AI가 또 확실히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린다거나 이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옵션이 더 좋을 것이랑 정서적으로 어떤 옵션이 더 좋을 것이라던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AI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핸들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실 디자인은 거기까지 건드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디자이너의 역할보다는 사실 더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술에 대한 이해 붙지 않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것도 저희가 사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